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12월은 산타랠리 그리고 1월은 1월 휴가 이렇게 각각의 달마다 투자자분들을 설레게 하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12월에는 산타가 온 듯 했으나 1월은 다시 악몽이 아니냐라는 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정장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증시 흐름부터 좀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국내 시장이 좀 낙폭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장 기준으로 미국이 다우나 S&P 같은 경우에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우, 나스닥, S&P까지 네. 역사적 신고가라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요. 번쩍번쩍 나와서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만 장만 섰다 하면 9시 시작되자마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뭔 일 났냐부터 맞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시장입니다. 일단은 시장을 불편하게 하는 악재들은 실제로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산타랠리,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보따리만 갖고 왔을 때만 해도 금리 인하 시점이 생각보다 빨라진다라는 맞아요. 점과 시장에 반영되는 기대 2024년에 기대 금리 인하 수준이 6번, 그러니까 1.5%까지 하락하는 것을 땡겨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설레게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좀 뒤로 늦춰지거나 횟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실제로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정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동에서 또 이렇게 싸움을 그렇죠. 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는 데자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에이 한 달이면 끝날 거야라고 맞아요.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금리를 자연 테스트까지 올리는 이 사단을 만들어낸 근본 원흉이었기 때문에 중동 국가 사태도 홍해, 이란, 막 파키스탄까지 확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불편한 일입니다. 여기에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북한은 미사일을 쏴대면서 핵전쟁을 하겠다라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으니 시장의 리스크 요인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하락한 안 좋은 약한 이유로 절대로 이 이유에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 미국 금리 하락하면 미국은 호재예요? 일본은 호재예요? 다른 나라 유럽 국가들은 호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빠져야 될 이유죠. 중동 국가들의 이슈는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악재다라는 악재로 써먹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부담 요인일 수도 있어요. 중동 국가가 악재로 시장에 반영이 되기 위해선 유가의 트리거, 유가가 강세를 보여야 되고 이렇게 되면 글로벌 국가들이 다 악재로 나올 수 있으니 그때 빠지면 우리나라가 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불편한 요인으로 남겨놓되 지금 현 상태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더 격화되고 있다라는 점과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이 박살나고 있다라는 것. 범아시아 국가 속에서 MSCI 지수라든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작년에 우리 증시가 좋았던 것은 중국으로 갈 수 없었던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온 것에 수혜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서 중국이 지금 지수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가 이제는 그걸 팔고 살 수 있는 비중을 넓혀야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일본이란 확실한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가는 지금 대만 증시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싸움박질을 할 때 중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봤었던 과거에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한국 증시가 안 좋을 때가 언제였냐면 무역전쟁 했을 때였어요. 그 틈에서 피해를 보는 국가가 우리고 그때 중국 증시가 빠진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같이 빠지는 지금 동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상대적 안 좋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를 보시면 안 돼요. 다른 나라 미국 좋습니다. 일본 좋습니다. 증시의 악재는 우리는 중국 때문이다라고 압축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대만도 안 좋았다라는 점까지 함께 보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중국이 어느 타이밍에서 턴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방송 일자 기준으로 이번 주 월요일에 중국에서는
부양책을 안 한다라고 했어요.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오늘이죠. 우리나라 방송 녹화 기준으로 오늘 이제 증시 안정 기금을 쓰겠다 해가지고 2조 위안 쓰겠다라고 해서 경기를 부양할 생각은 없지만 증시가 이 정도로 박살이 나면 여기서는 이제 방어책을 나가겠다. 과거 우리나라 증시를 빗대어 본다면 이제 뭐 연기금 자금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증시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겠다는 의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서 근데 이 뉴스에 우리 증시가 더는 빠지지 않는 모습이 이제는 악재는 반영이 될 만큼 반영됐다. 미국의 호재도 반영되지 않고 중국이 이러한 노이즈가 반영이 되는 지수라고 한다면 뭐 산타랠리 하는 영향도 있지만 제뉴얼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1월 효과도 있잖아요. 1월 증시를 봤을 때 미국의 호재가 우리 증시에 더는 반영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제뉴얼 이펙트로 분위기로 본다면 올해 우리 증시가 썩 재밌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뭐 우리 증시가 여기서 막 깨고 내려가는 이러할 증시 상황은 아닐 것 같다. 박스권에서 트레이딩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 안에는 전제가 있죠. 유가가 다시 막 $90, $100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노이즈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에서는 트레이딩 전략은 꾸준히 해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이다라고 좀 길지만 복잡하지만 그래도 좀 압축해서 핵심에 좀 포인트로 정리 요약해드려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중국 증시와 좀 동조화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급락 없이 박스권 장세 속에서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이어가면 올해 증시도 잘 대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본 증시는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어제 월요일자 기준으로 34년 만에 다시 한번 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화요일장 기준도 추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의 자금이 일본이 잘 가고 있으니까 뭐 자금이 이탈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좀 없을까요? 없지는 않겠죠. 그러면 좀 짜증 일본으로 그런데 그 내용이 더 짜증납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자, 일단은 일본 증시가 잘 가는 건 부러운 이슈예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나라 증시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나라가 이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기 체력이 아닙니다. 미국은 경기 데이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시키는 템포를 뒤로 미뤄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제 기준이라는 말이 참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저도 금융업에서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제가 금융 쪽에 관심을 공인중개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관심을 모두 많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금융업에 20년 정도 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설사 사장은 아니지만 금융 최전방 필드에 있는 사람으로서 못 견디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급한도를 여기저기서 갖다 꿰지 말고 이제는 좀 과감하게 금리 인하를 먼저 하는 것도 그러한 시그널을 경기 플레이어들에게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물론 실질 금리는 지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낮추는 것도 좀 필요한 시그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리를 올리는 템포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만큼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위치인데 일본은 그걸 잘 하고 있죠. 돈 부양책을 잘 썼다라는 점.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우리는 이걸 즐길 거야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체력이 있어요. 외부로 나가 있는 자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본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는 경기 부양의 배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거버넌스적인 문제가 있죠. 그것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PBR 1배 이하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입증해야 될 거야.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과거에 한번 이럴 뻔 했었어요. 너희들이 현금을 갖고 있는 걸 쓰지 마라고 해서 이것을 투자하던가 배당하던가 이런 이슈들이 있을 뻔했지만 결국 현금을 갖고 배당을 해서 자기네들만 먹고 요렇게 아주 미미하게만 반영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가 우리나라도 자사주 소각 이거 현실화되면 진짜 호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PBR
PER 밸류에서 다른 밸류를 줄 수 있는 그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건데 일본 증시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네, 지금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제는 거버넌스 문제까지도 긍정적으로 이제는 주주 환원 것들이 많다라는 네. 거죠.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그렇죠. 부족합니다. 맞아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물적 분할해서 자금 조달은 하지 배당과 이러한 것들에선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나라도 고민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일본 증시 호재일 텐데 네. 기본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해서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은 반도체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반도체를 할 때 아예 틀을 막아버리면서 과거에는 EUV 장비만 중국에 못 그렇죠. 들어갔었는데 12월 말에 전체적으로 다 못 들어가게 네.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정초부터 두드러 맞고 애플이 좀 무거운 흐름에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반도체는 죽어도 안 되게 하려고 합니다. 왜? 지금까지는 달러 패권이 뭐였냐면은 유가였어요. 달러의 패권, 달러가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로서 압도적으로 그쵸, 가져갔었던 것은 유가였었는데 유가의 헤게모니가 지금 흔들리잖아요.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 그쵸, 뭐 그쵸.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달러 헤게모니를 유지해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냐면 헤게모니를 네. 반도체가 주는 세상이 와요. 그때에 미국이 같이 가야 되는데 TSMC는 애매해요. 자, 맞죠? 우리나라가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여러분이 무슨 호재와 무슨 악재가 있는지를 잘 유념해 들으시길 네. 바랍니다. 미국이 TSMC 하나로 갈 수 없어요. 첫 번째, TSMC가 독점적 구조를 가져가서 네. 엔비디아가 지금 날아가잖아요. TSMC 주가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더 올라가야 돼. 엔비디아 수주고 지금 TSMC 몇 년 기다려서 줄 서서 TSMC에다가 공급 맞아요. 오더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이 자리 가면 TSMC 날아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있죠. 왜냐? 일단은 첫 번째는 네. 독점적 지위 구조에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네. 불편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파트너로 가져가는 것이 한국입니다. 삼성전자, 또 HBM, SK 하이닉스. 네. 엄청난 수혜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걸 아직 못하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제가. 따라가야 할 텐데. 미치겠어요 진짜. 이번에 TSMC 영업이익률 보셨죠? 맞아요. 매출이 100조인데 영업이익이 30조. 이게 30% 이게 말이나 되는 이익률입니까 진짜? 너무나 부럽습니다. 삼성전자 아직 그걸 못 쫓아가요. 그쵸. 그런데 그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안 되는 겁니다. 독과점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기업과 파트너를 가야 된다라는 점과 그것이 괘씸해요. 두 번째는 대만이 언제 중국 기업이 될지도 모른다는 맞아요. 리스크가 있어요. 중국이 노골적으로 그렇죠. 작년 중순에 뭐라고 그랬냐면 노골적으로 대만을 무력 침공하겠다. 이것이 시진핑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때 대만 총선 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희들 친미 정권이 이번에 실제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 전쟁할 거야 라는 어필을 통해서 친중 정권이 맞아요. 대통령이 되게끔 맞아요. 시진핑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악재가 된 거예요. 웃기고 있네. 오히려 그쪽을 더 단합시킨 결합에서 맞아요. 결국은 친미 친미가 정권이 됐죠. 이제 가져가게 됐죠. 그럼 이제 계속 압박을 할 것이며 만약에 친중 정권이 되면 한다. 그럼 또 바뀔 수 네.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 생각이 아님이 되거나 미국 정치학자들은 네. 10년 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확률을 경제학자 뭐 이런 분석 아니라 정치학자만 썼을 때 90%가 넘습니다. 네, 90% 10년 내에. 오. 뭐 어쨌든 그래서 TSMC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있어서 한국과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국이 너무 입김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한 다리를 같이 끼운 것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비메모리, 하이닉스 네.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색깔을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 공장에 들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선 알아서 모르겠고 앞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채권 다 사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려버렸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뒤통수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국 달러 그거 채권 찍어낸 거 형님 우리가 일단 할게 하면서 그 채권을 얼마만큼 다 썼는데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니 우리는 섭섭합니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면 반도체를 하나의 틀을 주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고 일본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회이기도 하죠. 특히 비메모리는 올해 네. 삼성전자 이럴 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번 다음 뭐 확장 실적 발표하면서 미래 비전 전략에 대해서 비메모리 올인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수혜는 이제 뭐 디자인 하우스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조급하지 않게 나의 타이밍을 좀 잡아보면서 매매를 하셔야겠다. 그리고 지수가 올해는 무거울 것 같으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막 급하게 트레이딩하면서 욕심을 낼 수 있을 그럴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랑 같이 움직일 테니까 뭐 네. 삼성전자나 그렇죠.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무겁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24일 날 내일 녹화 날 기준으로 이제 내일인데요.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전반적인 성적표를 좀 예상을 해보자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기사를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좀 흑자 전환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지금 크게 부러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지금 이 주가를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미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HBM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었을 때 여기저기서 그 실적을 쪼개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물론 확정 실적과 주체적인 걸 까봐야겠지만 뭐 거의 대부분 맞거든요. 그런데 메모리 쪽은 나쁘지 않은데 비메모리가 확 깨먹었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거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메모리 쪽은 막 이름 벌려놨지만 그쵸. 아직 가시적으로 보인 것은 없고 수주가 나오는 것은 없고 그런데 앞으로 기대해볼 바는 있고 결과적으로 메모리인데 메모리가 턴이 됐었을 때 그 턴을 박자를 맞춰가고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박자를 맞춰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것을 인정해 준다라고 한다면 아직 투자 사이클은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반도체 쪽에서 투자 사이클이라는 것은 저는 서버 투자인데 PC나 모바일은 거의 이제 임기치에 왔으니 이제 우리가 메모리 쪽에서 봐야 되는 것은 사파이어 래피즈를 통한 DDR5에 관련된 서버 투자일 텐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올해는 거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냐의 문제지.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작년보다는 올해 기업들의 서버 투자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DDR5로 전환되는 것은 기정사실일 때 거기에 대해서 생산성이 이제 체제 그 뭐라고 그러죠? 마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서 좀 속도면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에 이걸로 이제 올해 맥스를 줄 수 있는 주가는 82,000~83,000원이 저는 맥스이기 때문에 그것이 맥스다라는 뜻이에요. 그 83,000원이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10만 원을 가려면 결국 비메모리가 와야 되고 이것이 시너지를 통해서 갔었을 때 이제 나중에 10만 원 돌파 시내가 나오게 될 텐데 저는 이거 기대감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근데 아직은 조금 아직은 조금 하지만 메모리가 탄탄한 걸로 봤었을 때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속도 면에서는 조금 느리겠지만 뭐 막 겁낼 자리는 아니다라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조정에서는 지금 이렇게 우상향 추세에서 상단선, 하단선 그으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거든요. 그럼 하단선에 맞물릴 때는 조금 뭐 불편한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단선에 맞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는 조금 용기를 내서 매수해 보시고 거기를 깨고 내려간다고 한다면 추세가 이제 박스를 이어질 테니 그 다음 전략도 좀 공격적으로 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지금 반도체 내에서 세분화했었을 때 테마성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강하게 막 이틀 동안 막 30% 40% 올라가는 종목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종목 대응이 쉽지 않아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응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그 선의 추세 매매를 하실 때 조금 용이하게 오히려 좀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메모리랑 비메모리가 같이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가게 되면 더디더라도 추세로 봤을 때는 좀 우상향을 그릴 수 있겠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보면 이제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AI가 CES 2024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월요일장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이 다시 좀 시총 1위 자리에 올라서기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속해서 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일각에서는 좀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차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최근 2년간 보여지는 종목들이 네. 저평가라서 주가가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를 어떻게 매매하셔야 되냐면 삼성전자는 PER이 최고 높을 때 사서 PER이 최고 낮을 때 파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이냐면 실적이 박살났으니까 PER이 높아졌다는 뜻이죠. 네. 주가가 낮게 형성되었을 거예요. 그때 샀다가 PER이 낮아졌다는 것은 실적이 엄청 좋게 났다는 뜻이죠. 네. 실적이 꼭지 찍을 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평가 저평가라는 것을 증시에 코로나 이후부터는 네. 한 번도 이러한 것들이 맞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는 뜻이고 시장에서 ETF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맞아요. ETF의 특성이 주가가 시총이 커지면 더 담아야 돼서 주가가 고가 밸류가 있었을 때 좀 더 가는 떨어질 때는 좀 더 빠지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방방 효과라고 저는 이제 트램블린 효과인데 죄송합니다. 트램블린? 제가 좀 네. 촌스럽게 방방 효과라 저는 이게 더 정감 있지 저는 더 않아요? 알아들어요. 그죠? 방방 효과. 방방 효과가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탱탱탱 쳤던 게 알죠, 이제는 알죠. 그 폭이 좀 더 커졌다. 네, 그래서 용기 있는 자들은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렵네. 더 수익을 어려워요. 잘 먹고 잘 수익을 낼 수 네. 있지만 실제로 그게 되나요? 어려워요. 야수의 말이 성공해야 야수의 심장이지 잘못되면 바보거든요. 떨어지니까요. 네, 지금 미국 시장 아직은 매그니피스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이런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네네. 우리는 뭐가 1등이냐만 보시면 돼요. 그것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그냥 테슬라 1위 할 때 그렇죠. 우리가 2차 전지를 갔었는데 지금 애플과 마소가 1, 2위를 그쵸. 싸우고 있다면 지금 반도체 인공지능이 올 한 해 시장에서 이거를 쭉 해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네. 지금 너무 올라갔으니 여기서 우리가 막 고점에 있는 거 야수의 심장으로 가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종목명을 가리고 네. 차트만 보고 대응하면 더 쉬워요. 그 종목에 이건 반도체니까 더 갈 거야. 이거는 뭐 인공지능이니까 더 갈 거야라는 개인적인 사심을 사견이 좀 버리고 들어가네요. 이거 많이 빠졌는데? 라고 보면 그렇게 대응하면 오히려 주가 대응이 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반도체와 바이오 종목들 2차 전지도 이제는 좀 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제 제 기준에서는 전 네. 2차 전지를 좋게 말씀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2차 전지를 외면했었던 저도 이제부터는 악재는 다 나왔다. 더 이상 날라면 없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기술적 대응으로서는 이제는 안테나를 세워둘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영역으로 집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반도체와 바이오 내에서 그쵸. 이렇게 종목들을 쭉 놓으시고 그냥 기계적인 차트 대응을 할 수도 있는 영역으로 좀 진입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시총 1, 2가 뭐 마소, 애플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건 네, 보다 중요한 건 어떤 테마가 그렇죠. 지금 이 시장을 네, 장악하고 지금 시장에선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 이거를 업종이 보여줘야 장악하고 되는 있으니 네. 우리가 이쪽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기회들이 좀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신 야수의 심장은 버려도 돼. 다음번에 나의 박자의 타이밍을 기다리면 또 기회가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방으로 따지면 높이를 너무 천장까지 뛰지 않고 그렇죠. 적절하게 뛰면 가장 좋지 그럼요. 않을까. 이어서 나온 부분을 좀 보면 온센서 AI도 있더라고요. 이제 어제 월요일장 기준으로 뭐 어버브 반도체나 픽셀 플러스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관련주들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온디바이스 AI를 벗어나서 이제 온센서로 좀 이동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너무 테마성이고 그래서 원래 이 산업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종목으로 이렇게 세밀해지는 것에 대해서 나누니까. 그래서 어떤 종목에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이것이 자연적으로 확산되려면 카메라 섹터가 가는 것은 저는 당연지사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그런데 카메라라는 것이 일단은 이것이 가려면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이 가려면 기아가 뭐가 가야 되고 온디바이스 반도체가 가려면 애플 마소가 가야 그렇죠. 되는 것처럼 카메라가 가려면 일단은 삼성전기, LG 이노텍이 가야 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 그릇을 걷어낸다면 로봇이라든가 네.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인공지능도 어떠한 디바이스로 나오게 될 때 스마트폰에만 안 들어가지 이제는 카메라도 이제 그렇죠. 좀 반영이 돼야 돼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끝났지만 다음 세상의 카메라는 이제 좀 관심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뭐 픽셀 플러스의 그 다음으로 나무가 자화전자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네. 뭐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온센서 때문에 네. 딱 여기서 특징 종목을 찍어드리면 좀 조금 부담되고 디바이스가 다양화되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카메라 쪽은 이제는 조금 봐야 된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갤럭시 링 테마들 맞아요. 요즘에 많이 충분히 뜨더라고요. 충분히 이것이 올 하반기에 출시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반기까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링은 뭐 어디다 써라고 할지는 모르시겠지만 그 비전 프로도 그 비싼 게 품절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종목을 너무 빨리 봤었던 것이 스코니카 4x4인데 너무 빨리 봤었어요. 그래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제는 가겠구나 했는데 진짜로 갈아서 조금 그래서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지 올 여름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갤럭시 링에 관련된 종목은 왜냐하면 이게 저는 너는 갤럭시 링 나오면 쓸 거야? 저 안 쓸 거거든요. 그런데 심전도랑 뭐 혈당 체크해야 되시는 분들이 이게 24시간 상시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리스크가 있다면 저는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그런 한다면 저는 반드시 사서 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예쁘다 필요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자식 된 도리로서 어머니께는 해드려야 되는 하고 나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 링은 괜찮다. 그리고 링이 어떨 때 쓰냐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링이 나중에 확산되면 거기서 톰 크루즈가 영상 딱 넣고 곡을 쓴 다음에 화면 땡겨서 이렇게 넓히고 하잖아요. 그 손에 끼는 게 링이고 눈에다 끼는 게 이제 글라스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이 세상이 와서 이제 비전 프로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글라스의 세상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카메라는 저는 이제 나무가 자화전자 카메라, 그다음에 링, 그다음에 글라스까지 하면 디스플레이까지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웨어러블 쪽으로 확산돼서 보셔야 된다. 온 센서로 해가지고 지금 어버브랑 픽셀 플러스 가는 건 제 기준에서 너무 테마성이고 너무 극단적이에요. 물론 그 종목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목이 어디서 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셔서 오늘 마이너리티 리포트란 영화를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저 세상이 오겠구나. 현실이 되겠구나. 그렇죠. 게임할 때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웨어러블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도체 이제 시장 좀 얘기를 하면 반도체 시장 안에서 한국의 입지가 어느 정도 좀 될 거라고 올해 좀 전망을 하자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과 쪼개 먹을 거 불편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들으셔야 될 건 달러의 헤게모니의 반도체가 역할론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죠. 그것을 너나 먹지만 파이가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엄청날 것이다라는 점. 아직은 우리 시장에 액티브 자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가느니 한국 증시를 살래 라는 자금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예 TSMC 삼성전자 안 사. 그냥 엔비디아만 살 거야. 라는 시장에서 제 바램인지 시장의 사이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 증시 이후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사이클이 낙수 효과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수급이 이제는 그 수혜를 받아보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달러의 그 금리 인하라는 것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를 전 세계에 풀어야 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억지로 푸는 것이 IRA법이에요. 억지로 달러를 글로벌 시장에 억지로 푸는 것이 IRA법이지 한국 좋으라고 푸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풀어야 될 때 그때 어떤 자금의 흐름이 한번 온다면 그때는 우리 증시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한다면 좀 주주하는 정책을 좀 뚜렷하게 해주는 그런 선제적인 조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한국 증시는 너무나 좋을 수 있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제발 8만 원에 판다 10만 원에 판다 그럴 거면 사지도 마시고 그럴 거면 메모리
중소형주 하나, 네. 그다음에 디자인하우스 중소형주 하나 이렇게 갖고 계세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8, 9만 원이라면 네. 제가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더 이상. 네, 물론 올해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좀 느리지만 큰 걸음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올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모아가시기에 손색이 없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좀 최근 있었던 이슈를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삼성가의 새 모녀가 이제 상속세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분 일부를 블록딜 형태로 현재 매각을 좀 했습니다. 오너가 지분을 좀 덜어낸 거기 때문에 악재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에는 사실 영향을 좀 많이 안 미쳤던 것 같거든요. 저만의 시나리오를 이제 제가 머릿속으로 무슨 상상을 했었냐면 작년에 12월 중순에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침공하겠다. 그날부터 삼성전자가 치고 달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TSMC가 중국 기업이 되는 순간 삼성전자는 진짜 10% 이상 사석에서는 상한가라고 표현하는데 정말로 큰 수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막 치고 가더니 1월 정초부터 기관이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실질적으로. 그럼 기관은 이 블록딜을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었겠구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이제 좀 거기에 취해 있었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오너 일가의 블록딜을 통한 매도는 일단은 뭐 오너의 지분이 악화된다고 해서 오퍼레이션 리스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재판 결과도 입두고 뭐 이제는 오퍼레이션 리스크는 이제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글로벌에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것 대비 만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의 악재로서는 그날 다 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시장의 악재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무거운 만약에 뉴스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가 생각보다 덜한데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사주 매입 기간 때 삼성전자가 무거워서 잘 못 가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자사주 매입 초과 그렇다고 매입 뉴스가 적게 나오는 것이 호재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자사주 뉴스가 나올 때 이거 호재인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보다는 비메모리와 관련된 앞으로의 성장 HBM3 그래 하이닉스가 많이 가져간 거 인정. 우리 실수했어. 하지만 지금부터 밤을 새워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갈아 넣겠다. 이러한 정도의 좀 비전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확정 실적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비메모리와 관련해서 어떤 발표 내용이 좀 나올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해 대선이라는 미국 대선 빅 이벤트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공화당 경선 후보 디센티스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승리가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인데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장 기준으로 뉴욕 증시를 보면 트럼프 관련주라고 해서 이름도 어려워요.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이라는 거 88%를 상장했더라고요. 그 무슨 트럼프 관련주라고 해서 벌써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시장 안으로 좀 가지고 온다면 어떤 종목이나 뭐 섹터나 볼 부분이 좀 있을까요? 미국이 지금 선거철을 앞두고 중국에게다 화해 제스처를 할 마음도 없을 뿐더러 화해 제스처를 쓸 수 없는 왜냐 선거니까요. 자기가 중국을 때리면 때린다고 할수록 유리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시진핑 집권을 유지해야 할 때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다가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절대 없어요. 왜?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데. 그렇구나. 시진핑 주석이 누가 되길 원하는 것 같으세요? 바이든? 저는 그래요? 트럼프가 되길 원할 거예요. 트럼프가 되길 저는 트럼프 바이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중국이 잘 나갔었어요. 왜? 모든 국가에다가 돈 놓고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동 국가 유럽이 미국이 이렇게 할 거면 우리 차라리 중국 손 잡는 게 나은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경선 주자가 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나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중국이 약한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둘 다. 노골적으로 싸움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막 쏴붙이면 트럼프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의 수혜주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럼 친환경은 불편하겠지만 트럼프가 한다면 또 전 세계에다 돈 놓고 이렇게 할 테니 네. 야 니네 방위비 국방비 네가 내 할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현무 이거부터 방산해. 방산으로. 그렇죠. 방산. 그다음에 트럼프 과거 행정부에서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 인프라인데 인프라라고 한다면 방산, 우주항공 5G, 6G를 함께 묶어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 섹터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 방산, 5G, 우주항공, 이제 6G라고 표현하죠. 네. 이쪽과 그다음에 중국에서 승부를 이제 그런 식이면 우리도 그렇게 안 있지 하면은 이제 대두, 그다음에 페라이트, 그다음에 히토류. 그래서 이렇게는 늘 염두에 놓고 오래 보시면 조금 재미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은 여기 줘서 그거로 매매해 그거로만 근데 사람들이 반도체 얘기 50분 하고 요거 5분 얘기하면 이것만 기억하잖아.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라서. 반도체야 뭐 여기저기서 다 얘기하는 네. 거 아니 이것만 기억에 남으시거든요. 네. 네, 반도체에서 기회를 네. 많은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주도주로는 IT를 조금 더 포트에 네, 비중 있게 맞습니다. 담되 지금처럼 이렇게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이 생길 때는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 장세가 그리고 테마주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또 홍해의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 해운주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좀 시세를 보인 바가 있는데 좀 올라갈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기대감에 담았던 분들이 이제 매도를 하실 타이밍이 언젠지 고민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조언을 좀 그 해주신다면 타이밍이 어떻게 보세요? 딱 요때쯤 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면 제가 이제 쌀을 여기다 딱 뿌리면서 부채를 딱 핀 다음에 언제나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예측하기 그런 어렵다. 무속 신앙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지수 인버스적인 역할을 좀 할 것 같기는 해요. 장이 빠질 때 핑계를 자꾸 거기다 갖다 대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증시가 빠지는 이유는 미중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불편한 네네. 요인이 있지만 장이 빠질 땐 저것 때문에 빠지는 거야. 핑계를 계속 댕겨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지금 중동발 리스크는 네.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끝나지 않을 상황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 뉴스를 갖다 붙이면 붙일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주가가 조정을 줬다라고 하시면 이제 한번 오르겠구나라고 타이밍을 보시고 또 이격이 벌어지면 또 언제든지 또 좀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롤링으로서만 써먹으셔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예전에 이게 해운주 갈 때 이렇게 되면 가스주 당연히 가야 되는데 할 때 가더라고요. 맞아요. 같이 그리고 가고. 방산주도 가야 되는데 있었을 때 실제로 방산은 그 중동발 이슈를 가진 않았어요. 방산은 북한 때문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중동발 움직였었을 때 네. 사료주 가야 되는데 하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 살까 하다가 아유 안 가는 아유. 거는 그 다음날 가더라고요. 그래요? 퍽쩍 가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타이밍이네요. 역시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이클 안에 사료주까지 넣어 두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서 요거는 뭐 맞춘다라는 의미가 없고 쭉 빠져 있었을 때는 아마 장이 좋았다는 뜻이고 네. 장이 빠졌을 때는 언제나 써먹을 수 있으니 그 안에서 롤링으로 쓰시되 기술적 분석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지 이 여부를 좀 보면 매도 타이밍도까지 함께 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구부 능선을 또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항공주들이 다 함께 수혜를 보게 될지 아니면 뭐 저비용 항공사도 종목별로 다 있으니까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게 될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실제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까지.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실제로 아시아나 항공은 대한항공이 가져가지 않았으면 관리 종목을 넘어서 상장 폐지로 갔어야 그래요? 되는 매달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기 때문에 당장 호흡기를 꽂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내놓은 자식으로 국가 기간 산업이잖아요. 항공은. 네. 그렇게 버릴 수 없으니 누군가는 안았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안겠습니까? 정부가 안기도 부담이니 대한항공이 가져가면 너네 그 오너 리스크 안에서 그 경영권에 대해서 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떠한 그런 모종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볼 때 네. 그럼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나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지만 죽은 자식을 갖고 왔으니 뭐 그렇게 썩 호재다 기쁘다고 뭐 할 수는 할 수는 없겠네요. 없겠죠.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죽은 자식이 살아났으니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가격 밸류에이션을 높게 해서 파는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어느 정도 됐지만 테마로서는 한 번은 써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뉴스에 따라서 한 번 해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나를 팔 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블록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 터미널을 이렇게 8을 넘겼잖아요. 그것을 받은 것이 TA항공이기 때문에 TA항공은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이 돼버리면 우리나라 저가항공사는 이제는 아시아항공은 없잖아요. 네네. 그럼 저가항공사들은 이제는 매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 TA항공은 저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행 수요가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항공주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항공주를 본다면 여행주가 아니라 네. 운임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항공주가 매력이 있어요. 네. 이 여객 수요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작년에도 여객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일본이 그때 잠깐 반짝이고 여객과 더불어서 반은 이 물동량이 화물이 책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환율과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돼 있어요. 환율이 좋아도 해지를 얼마만큼 해놨는지 이걸 다 까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한항공을 엄청 많이 공부했었을 때 대한항공은 사는 주식이 아니었거든요. 한쪽에서 벌면 한쪽에서 화물이 좋으면 여객이 안 좋고 뭐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동시에 좋아지는 사이클이 지금 의심이 되는 자리에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운임이 좀 기대가 돼서 오히려 그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지 운임이 좋아지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거 자체 별도로 여객이 좋아서 좋은 것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제 그것의 베이스는 조금 그럼 유가가 어쨌든 아직 중동 리스크가 있으니까 유가 부분도 아직은 가격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또한 보면은 악재로 좀 판단을 해야겠죠. 항공주 호황제가 늘 같이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그것이 악재입니다. 이렇게 해지있는 부분이 많아서 환율 부분도 근데 그럼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상쇄시킬 있다는 수 거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악재다. 그래서 얘네를 잘 들여다보면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환율 때문에 주가 빠집니다. 아니에요. 환율 방어돼 놓고 또 환율이 수렴이다 했다가 역으로 방어해놨던 것에서 손실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가 말하기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냥 뻔한 테마성으로 움직여서 그 정도 안으로만 대응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늘어난다는 건 충분히 호재로 줄 수 있다지만 그것 때문에 막 적극적인 메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저는 운임을 보고 있는데 운임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좀 한번 드려볼게요. 셀트리온 지주사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넓게 봤을 때 제약 바이오주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보는 셀트리온은 이렇게 변동성을 갖고 막 여기서 트레이딩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매력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3, 4합병이 끝나고 나면 나스닥 합병시키고 나면 이제 서정진 회장이 야망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보통 분이 범인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주가 부양을 아마 자사주 매입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미 본인이 할 만큼 의지를 할 만큼 방어를 하셔야 할 만큼 하셨어요. 주가 부양을 앞으로 하셔야 되기 전에 수건 사업 같은 거예요. 3, 4합병은 3, 4합병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수건 사업을 마무리됐었을 때 램시마 SC라는 것은 엄청난 시장이에요.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이것 말고 지금 램시마로 그다음에 코츠마도 이제 앞으로 커 나가고 이것도 클 것도 많은데 이제 앞으로 신규로 스텔라라든가 뭐 아일리아라든가 이런 것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좀 갈 길이 있지만 앞으로 이제 제2의 램시마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굵직한 것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합병 이후 나스닥 상장 이후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끝까지 들고 가볼 수 있을 만한 영역에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셀트리온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바이오 전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는 뭐 하나 터지면 막 가잖아요. 맞아요. 미국 바이오 기업이 좋아서 맞아요. 우리나라가 바이오 기업이 그런데 미국 바이오 기업이 좋으면 우리는 거기를 시장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매력이 떨어지죠. 우리는 바이오 그러네요. 시밀러니까 바이오 시밀러가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면서는 우리도 같이 수혜 파이가 커지니까 수혜도 있지만 그죠? 화학재가 같이 있겠죠. 네.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로 붙잡으면 우리나라 갖고 있는 건 바이오 시밀러인데 네. 바이오 시밀러 매력은 확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를 잡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됐든 화학재 시나리오를 우리는 언제든지 갖다 써먹을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것 때문에 친환경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확실하게 색깔이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누가 됐든 우리는 그냥 그 색을 갖다 붙일 수 있어서 바이오가 그런 중간에 있는 섹터예요. 반도체도 엄밀하게 보면 다양한 뉴스를 봐야 되거든요. 네. 미국, 중국 봐야 되잖아요. 그쵸. TSMC랑 네. 중국을. 그런데 바이오는 좀 외딴선에 있는 한 섹터라서 우주항공 방산도 그렇거든요. 약간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올해 의외로 우주항공 그다음에 바이오 이쪽 방산 이쪽을 의외의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이 높게 보기 때문에 네. 바이오 트레이딩은 올해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셀트리온은 뭐 그런 매력 안에서 당연히 움직이겠지만 셀트리온은 그 안에서 롤링을 충분히 하시되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한 부분은 남겨두시고 롤링을 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부는 좀 두고 그렇죠. 나머지 가지고 하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셀트리온까지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함정남 차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참 모처럼 네.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가은 앵커님 처음 뵀는데 네. 너무나도 진행도 잘해주시고 분위기도 기쁘고 이렇게 하면 가볍게. 제가 너무 시킨 것 같잖아요. 아니요, 안 시키셨어요. 안 시키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게 오늘 방송할 수 있었고 투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방송 내용이 있길 바라면서 성투 응원해 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은 아직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강한 상승이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떤 전략을 세워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오늘 방송 다시 함께 보시면서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